근로자의 휴게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근로자의 휴게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 2 휴게시설의 설치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기는 최소 바닥 면적은 6회배 이상으로 하고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사용 인원, 그리고 휴식 주기,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회배가 넘는 면적으로 그 바닥 최소 바닥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휴게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하고, 화재 폭발,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이나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와는 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온도는 적정 온도는 18도씨에서 28도씨를 유지할 수 있게 냉난방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습도도 50%에서 55%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춰야 되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밝기인 100에서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 있어야 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해야 되고, 청소 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설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체공사의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서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와 해체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른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와 해체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는 압수기, 철제 햄머, 팽창제, 그리고 절단 톱, 그리고 대형 브레이커, 화향유, 제키, 쐐기 타입기, 핸드 브레이커 등이 있습니다. 해체 시 준수사항으로는 첫째,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기계구 등 인양 시에 그물망, 그물포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외벽, 기둥의 전도 시에 낙하 위치, 파편의 비상거리를 예측하고 작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도 시 작업자의 안전 대피 확인 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외곽에 방어용 비계 설치를 하고 해체물 전도 낙하 비산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파쇄공법 특징에 따른 방진벽, 비산 차단벽, 분진 억제 살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작업자 간의 신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체공사의 사전조사 및 사전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해체공사의 사전조사 및 사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4의 사전조사, 해체 작업의 사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체 방법과 해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설설비, 방어설비, 환기설비, 살수 및 방화설비 등의 방법을 기억해야 되고, 셋째로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넷째, 해체물의 처분 계획, 다섯째,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
여섯 번째, 해체 작업용 화학유의 사용 계획서.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체 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한 사전조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와 부지 상황 조사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물 조사는 구조의 특성 및 층수, 건물 높이, 기준축 면적을 조사해야 되고, 둘째, 평면의 구성 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 상태. 셋째, 부재별 치수, 배근 상태, 해체 시 주의해야 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넷째로 해체 시 전도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다섯째, 설비기구, 전기 배선, 배관 설비 개통의 상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구조물의 설립 연도와 사용 목적. 일곱 번째로는 구조물의 노후 정도와 재해 유무. 여덟 번째는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 변경 현황. 아홉 번째는 해체 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상 각도, 낙하 반경 등의 사전 확인. 열 번째로는 진동소음 분진의 예산치 측정 및 대책 방법. 11번째, 해체의 직접 운반 방법. 12번째, 재이용 또는 이설 등을 요하는 부재 현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부지 상황 조사로서는 첫째, 부지 내 공지 유무, 해체용 기계 설비 위치, 발생지의 처리 장소. 둘째, 해체 공사 착수에 앞서 철거 이설, 보호해야 되는 공사의 장애물 현황. 셋째, 접속도로의 폭, 출입문 개수, 매설물의 종류 및 개폐 위치. 넷째, 인근 건물 동수 및 거주자의 현황. 다섯 번째, 도로 상황 조사, 가공 고압선 유무. 그리고 여섯 번째, 차량 대기 장소 유무와 교통량. 일곱 번째로 진동, 소음 발생 영향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사 등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네, 토사 등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행정규칙 제50조 토사 등에 의한 위험 방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집안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고 옹벽, 흙막이 지붕을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토사의 붕괴 또는 낙하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배제해야 합니다. 셋째, 갱 내 낙반, 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작업장의 출입구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을 설명해 보십시오. 네, 작업장의 출입구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행정규칙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입니다. 첫째, 출입구의 위치, 수,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출입구의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된 목적이 하역 운반기계용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하역 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상 등 비상벨 경보장치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1.2m 이상 거리를 두고 안전표지 또는 비상벨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12조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의 설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가 낄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작동을 정지할 수 있는 위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또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하도록 하고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넷째,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 제어장치에 의해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는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건설기계의 종류로서는 총 17종으로 도모로스 쿠글 천왕, 지압지다, 컨더러 준덤, 골재입니다. 안전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7조 이하 205조까지 206조까지 총 10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 197조 전조등의 설치, 198조 낙하물의 보호구조, 199조 전도의 방지, 200조 접촉의 방지, 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202조 차량 승차석 외 탑승 금지, 203조 안전도 등의 준수, 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205조 붐 등의 강화에 의한 위험 방지, 20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입니다. 먼저 전조등의 설치는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조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낙하물 보호구조에서는 투사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전도의 방지에서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그러니까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집안의 부동침하를 방지하고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의 폭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접촉의 방지에서는 건설기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에서는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차 등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해야 하고 발판, 가설대 등은 충분한 폭 및 강도, 적당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승차석 외 탑승 금지에서는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됩니다. 안전도 준수 사항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 사용 하중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 용도 외 사용 제한에서는 주 용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205조 붐 등의 강화에 의한 위험 방지에서는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을 하는 경우에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에서는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종류는 지게차, 군내 운반차, 화물차, 고소작업대 등이 있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안전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부터 178조까지 총 8개의 안전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전도의 방지, 접촉의 방지, 화물 적재 시 조치, 차량기 하역 운반기계 등의 이송, 주용도 외 사용 제한,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싣고 내리는 작업, 허용 초과 등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전도의 방지에서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집안의 부동치마 방지, 그리고 갓길의 붕괴를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접촉의 방지에서는 차량기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셋째로 화물 적재 시 조치사항으로서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고,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위험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 넷째로 차량기 하역 운반기계의 이송에서는 자주식 또는 견인하여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할 때 굴러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해야 하고, 발판이나 가설대는 충분한 길이와 폭, 강도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에서는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에서는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안전 지지대 또는 안전 블록들을 사용해서 안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의 작업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기구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게 하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지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로프 풀기 작업이나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허용 하중 초과 제한에서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지게차의 허용 하중을 초과하여 해서는 안되고, 구내 운반차, 화물차 등을 사용할 때도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법령상 사전 조사해야 될 5가지 작업과 지휘자를 지정해야 할 5가지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사전 조사해야 할 작업과 지휘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조사 작업해야 되는 항목 5가지는: 첫째, 채석 작업; 둘째,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 작업; 셋째,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 넷째, 터널 굴착 작업; 다섯째,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휘자를 지정해야 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둘째, 중량물 취급 작업; 셋째,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 작업; 넷째,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 다섯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거리가 30m 이상인 교량 작업;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게차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지게차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게차의 안전시설은 첫째, 전조등의 설치, 둘째, 헤드가드, 셋째, 백레스트, 넷째, 팔레트, 다섯째,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있습니다. 먼저 전조등의 설치에서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로 헤드가드는 지게차는 헤드가드를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 정화 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4톤이 넘는 경우에는 4톤으로 해야 합니다. 상부 트랙 계급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운전자가 앉아서 작업하거나 서서 작업하는 지게차의 경우에 좌승식은 높이가 0.903m 이상, 그리고 입승식은 1.88m 이상의 높이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백레스트는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백레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팔레트는 그 하역운반 작업을 할 때 팔레트하고 스키드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심한 손상,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운전자에게는 좌식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작업 중지와 작업 중지 해제 관련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네, 작업 중지 해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작업의 중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해당 작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사 구축물의 붕괴, 화재, 폭발,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 중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그 작업 중지 명령 해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 중지 명령 해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유해 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체 요청일 날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 중지 해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에 해당 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그리고 공단의 소속 전문가, 그리고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 명령 대상의 위해 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발판, 추락 보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조치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네,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발판, 추락 보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 보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추락 보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첫째,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견고한 시설물의 연결을 고정하거나 아우트리거를 설치하거나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 사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바닥면에서부터 높이가 3.5m 이하의 장소에만 작업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높이가 1m 이하인 사다리는 제외됩니다. 여섯 번째,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동식 사다리는 사용 전에 변형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율안전 컨설팅 대상과 금액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자율안전 컨설팅 대상과 금액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안전 관리 능력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 현장의 자율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 참여 신청을 받고 고용노동부 승인 후에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과 그리고 공사 규모별 외부 전문가의 요건, 그리고 진행 방법 및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 대상은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금액이 120억 이상인 현장. 둘째로, 전년 사고 사망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 셋째, 재작년 산재 예방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장. 넷째, 재작년 산업재해율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가 참여 대상이 되고, 단 대형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공사 규모별 컨설팅 외부 전문가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0억 이상 1,500억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그리고 건설안전 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각 한 명 이상이어야 되고,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그리고 경력 3년 이상인 건설안전기사 각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3천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이제 건설안전기술사와 경력 3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가 각 1명, 2명이 2일 이상 지도를
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인 2인 1조는 월 15개 이하로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컨설팅 실시일에는 기술 지도가 수행이 불가합니다. 진행 방법은 안전 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매 분기 말일까지 사전 점검 및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컨설팅이 승인된 경우에 승인 기간 동안 정기 감독을 유예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현장은 승인이 취소됩니다. 컨설팅 사업 추진이 부실 시에 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지방간서 자체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 시에는 감독을 실시하고 위험 공정, 위험 작업 도래 시에 필요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2조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받침목 및 깔판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 침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상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받침목에 고정하여야 합니다. 넷째, 계급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해드 등 단판이 없는 동바리 상단에 멍해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유해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명해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일곱 번째, 강제의 접속부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천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덟 번째,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깔판 및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 간이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가스 누설 경보기, 방화포, 비상 조명 등이 있습니다.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기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전 등의 공사에 대해서 화재 위험 작업의 현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간이 소화 장치는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장치로서 연면적 3000회배 이상, 그리고 지하층과 무창층의 경우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비상경보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주변의 작업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는 장치로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바닥면적 150회배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게 됩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피난구 방향을 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로서 바닥면적 150회배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합니다. 간이 피난 유도선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 바닥면적 150회배 이상의 지하층에 또는 무창층에 설치합니다. 비상 조명 등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위해 자동 점등되는 조명 장치로 바닥
면적이 150平배 이상인 지하층과 무창층에 설치를 합니다. 또한 방화포는 용접 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 기준의 준수. 둘째, 안전밸브의 조정. 셋째, 해치장치의 사용. 넷째, 경사각의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설계 기준 준수는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강제 등이 변형되거나 구부러지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의 설계 기준,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밸브 조정은 위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에 대해 최대 전격 하중을 건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해지장치 사용은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경사각의 제한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있는 지부의 경사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의 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위의 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만원보건법 제140조 작업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의 종류는 총 22종이 있으며 그중 주요한 건설 관련된 작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터널 내의 발파 작업. 둘째, 고압선 정전 작업 및 활선 작업. 셋째,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 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다음으로는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작업. 그리고 철골 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그리고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 작업.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양화장치 운전 작업, 그리고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고수 작업대 조정 작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철골 구조물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에서는 3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높이 66m 미만에 한정하여 작업이 가능하고, 흙막이 지보공 조립 해체 작업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작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31m 미만의 작업, 높이 31m 미만의 작업에 한정하여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푸집 조립 해체와 비계 조립 해체의 경우에 3개월 이상의 작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10m 미만인 작업에 한정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온열 질환 종류와 증상, 대책, 그리고 폭염 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온열 질환의 종류와 증상 대책, 그리고 폭염 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열 질환이란 외부로부터 열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발된 열 경련, 열 탈진, 열사병 등을 통칭하는 말로 고열로 인한 건강 장애입니다.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은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고
온열 질환이 발생해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 구조 요청을 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온열 질환의 종류와 증상과 대응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사병은 체온 조절 신경계 기능 상실로 현기증, 두통, 기절, 뜨겁고 마른 피부,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로 즉시 119로 이송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나 염분이 부족해 현기증, 두통, 무기력감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과 물, 염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려 염분,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해 통증이 있는 결련과 발작적인 경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물과 염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열실신은 체온이 높아지면서 체 표면의 혈액량이 늘어나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해 의식을 잃는 경우로 시원한 곳에서 다리를 높게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열부종은 열실신과 동일한 원인으로 오래 서 있거나 할 경우에 손발에 부종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도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편안하게 눕혀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폭염 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의 대응 요령은 체감 온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관심 단계에서는 체감 온도 31도 이상으로 기상을 확인하며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하고, 시원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하고, 실내 작업장에는 냉방 환기 시설을, 5개 작업장에는 보냉 장구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단계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로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취하고, 무더위 시간인 때인 14시에서 17시에는 5개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경고 단계인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 건강상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취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14시에서 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개의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위험 작업인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건강상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온열 질환 민감군은 5개 작업을 제한하고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취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14시에서 17시에는 긴급 조치 외에 5개의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중기의 종류와 안전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양중기 종류와 안전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중기의 종류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있습니다. 크레인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입니다.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입니다. 곤돌라는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이들의 부속된 기계 부품에 의해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해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해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합니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로,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수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양중기의 작업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비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수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크레인의 성능, 사용 조건 등에 따른 충분한 응력을 가진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심화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규격표면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 난간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안전 난간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조치 제13조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부 난간, 중간 난간, 발끝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상부 난간은 발판 또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난간대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다만 난간 기둥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발끝마기 방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는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난간 지름은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건설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3회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애 평가 기준은 안전한 공사 조건의 확보의 지원. 둘째, 안전경영체제의 구축 및 운영. 셋째, 건설 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넷째,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다섯째, 건설 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 사업자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경영 체제의 구축 및 운영. 둘째,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셋째,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의 실적. 넷째, 건설사고 위험 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다섯째,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공사 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방법을 정해서 신호를 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산업안전 신호 방법을 정해서 신호에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제 40조 신호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작업해야 되는 작업에는 첫째, 차량의 건설기기에 그리고 차량의 하역운반 기계에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에서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그리고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그리고 항타기, 항발기, 운전 작업에서는 신호 방법을 정해 신호해야 되고, 중량물을 2명 이상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그리고 궤도 작업 차량에서 이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그리고 이판 작업에서 신호 방법을 정해서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스템 비계 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시스템 비계 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제69조, 70조에서 시스템 비계의 구조와 조립 시 준수사항에 대해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9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에서는 첫째, 수평 가세제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둘째,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이 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친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체결후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 철물은 이탈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70조 시스템 비계의 조립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밑받침에는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서 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를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가공 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 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 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작업 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음 기준과 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소음 기준과 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 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이란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후 95dB에서는 4시간, 100dB 2시간, 105dB 1시간, 110dB 30분, 115dB 15분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충격 소음 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dB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그리고 130dB 초과하는 소음이 1000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140dB 초과하는 소음이 100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소음성 난청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소음 노출에 대한 평가. 둘째, 소음 노출에 대한 공학적인 대책. 셋째, 청력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넷째,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다섯째, 정기적인 청력 검사. 여섯째,
청약보전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 관리 체계. 여섯 번째, 그 밖에 소음 난청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 5회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시설 건설 시에 건설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공정이 포함된 경우 그 공사 착공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착공하도록 하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공사는 2층 이상의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설 공사로서 연면적 1000회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연면적 1000회 이상의 1종, 2종 근생 시설, 세 번째로는 1000회 이상의 공장, 산업단지 있는 공장은 이제 2000제곱미터 2000회까지이고, 연면적 5000회 이상인 창고 시설의 경우에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장은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은 공사 개요, 비계의 설치 계획, 안전시설물의 설치 계획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 개요에 있는 전반적인 위치도, 공사 개요, 전체 공정표, 설계 도서 등이 포함돼야 되고, 비계 설치 계획에는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 계획도, 시공도면, 시공 절차,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되고, 추락 방어망, 낙하물 방지망, 개구 덮개, 안전 난간대 등 설치 계획들이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에 포함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사고, 그리고 중대재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사고, 그리고 중대재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산업사고란 위험하거나 유해한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라고 합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에 사망 등 재해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의 범위는 사망 1명 이상 재해, 3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 및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구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비상구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비상구 설치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출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작업장의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각 3m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첫째,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넷째,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 수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되는 위험 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이 위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위험 물질 종류가 되겠습니다. 첫째,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둘째,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셋째,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넷째, 인화성 액체. 다섯째, 인화성 가스. 여섯째, 부식성 물질. 일곱 번째, 급성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비계 또는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할 경우에 주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달비계 또는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할 경우에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비계의 조립 해체 변경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둘째,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셋째,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넷째, 비는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를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섯째, 재료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호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보호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둘째,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셋째,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 넷째, 물체가 흩날리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경. 다섯째,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면. 여섯째,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 일곱 번째,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방열복. 여덟 번째, 선창 등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에는 방진 마스크. 아홉 번째, 섭씨 영하 18도씨 이하인 금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에는 방한모, 방한복, 방어나 방한 장갑이 있습니다. 또한 33조 보호구 관리에서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안전모, 보안경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이 유형에 따른 동발이 조립 시 안전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동발이 유형에 따른 동발이 조립 시 안전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2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발이로 사용하는 동발이 유형은 파이프 서포트, 강관틀, 조립 강주, 시스템 동발이, 보형식의 동발이가 있습니다. 먼저 동발이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에는 첫째, 3개 이상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4개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강간틀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강간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째, 강간틀과 강간틀 사이에 교체 가세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최상단 및 5단 이내에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최상단 및 5단 이내에 교차 가세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립 강주의 경우에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 첫째,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연결철문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와 수평재는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게 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형식의 동바리의 경우 첫째,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탄력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양끝에 설치된 보호표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여 보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설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가설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주식 제23조 가설 통로의 구조는 첫째,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둘째,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고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셋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넷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임시로 해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둘째, 작업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셋째,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로 할 것. 넷째,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섯째, 폭은 3cm 이상으로 할 것. 여섯 번째,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일곱 번째,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여덟 번째,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아홉 번째,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해야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율을 설치하고 등받이율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전신 안전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접혀지거나 펼치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행안원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취익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돌출되어야 됩니다. 또한 수평면과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도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기술지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 계약 대상은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입니다. 제외되는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선임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그리고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입니다. 지소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발주처, 그리고 기술지도 위탁사업장, 그리고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그리고 기술지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주자와 위탁사업장 지도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대표자, 그리고 공사명, 그리고 기타 영업 사업장 관리번호, 건설면허번 등이 있으며, 먼저 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인 또는 민간인지에 대한 유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과 본사에 대한 정보를, 기본 정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합니다. 건설재해 예방 지도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정서 발급번호 등 대표자 기본 정보들을 포함해야 되고, 기술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공사인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인지 기술지도 분야를 표시를 하고,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 그리고 기술지도에 대한 횟수,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명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굴착작업의 위험 방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굴착작업의 위험 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행안전규칙 에서 굴착작업의 사전조사, 굴착면의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 방지, 굴착 기계 등에 의한 위험 방지가 있습니다. 먼저 굴착 작업의 사전조사에서는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를 확인하고 함수 용수 등 동결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굴착면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에서는 집안을 굴착하는 경우에 굴착면의 기울기, 즉 모래 1대 1.8, 연암, 풍암 1대 1.0, 경암 1대 0.5, 그 밖의 흙 1대 1.2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비가 올 경우에는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으로 빗물의 침투에 의해 붕괴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굴착 작업 시 제340조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에서는 사업주는 굴착 작업 시 토사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붕의 설치, 방어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를 해야 합니다.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 방지에서는 굴착 작업을 할 때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해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굴착기계 등에 의한 위험 방지에서는 굴착기계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광로, 지중전선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굴착기계의 운행 경로, 토석의 적재 장소의 출입 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작업대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고수작업대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작업대는 설치 시 그리고 이동 시, 사용 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 설치 시 준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작업대를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체인 또는 와이어 로프가 작업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고, 체인의 안전율은 와이어 로프와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둘째,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권과 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넷째, 작업대의 전격 하중 안전율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작업대의 끼임 충돌,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붐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 운전해서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바닥과 고수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하고, 둘째,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해서는 안 되고, 셋째,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작업을 위해 적정 수준의 조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전로에 근접해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의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작업대는 전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에 있는 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 대상 분야는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정보통신 및 소방시설 공사 지도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술지도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 시스템 K2B에 내용을 입력하고 14일 이내에 건설 현장에 갖춰두도록 건설공사 도급 인행을 지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술지도의 수행 방법은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 금액이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지도사나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을 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합니다.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1일 최대 4회 월 80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은 먼저 기술지도의 범위와 준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기술지도를 할 때 공사의 종류,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해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둘째, 기술지도 담당자는 최근의 사망 사례라든지 예방대책 등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기술지도 결과 관리에서는 첫째로 공사 금액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게,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기술지도 결과서를 작성해서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술지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총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매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술지도 관련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과 건설공사 체결 대상 건설공사와 체결 시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인 건설공사와 건축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공사,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사고와 중대한 건설 사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건설 사고와 중대한 건설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 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건설사고라고 합니다. 먼저 건설사고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있는 경우를 건설사고로 합니다. 건설사고 발생 시에는 발주청 및 인허가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해야 될 내용은 사고 발생의 일시와 장소, 사고 발생의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대한 건설 사고란 중대한 건설 현장 사고라고도 하며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토교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은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해야 합니다. 사고조사 보고서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은 사고의 개요, 사고의 원인 분석, 조직 결과 및 사후 대책,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스 집합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및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가스 집합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및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스 장치실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가스 집합 장치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흡연, 화기 등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가스 집합 장치는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넷째, 가스의 명칭, 최대 가스 저장량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밸브, 콕 등의 조작 및 점검 요령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가스 집합 장치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를 갖추어 둬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해당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켜야 됩니다. 또한 가스 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 감독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